(2022년 1월 29일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설날 연휴로 들어가고 있네요. 잠시 대통령 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국내 정치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큰 정치를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입니다. 남북 대립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는가? 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사파, 제 주변에 많았던 주사파, 그리고 주사파에 끌려가고 있는 한 정치인 이재명 씨를 위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근대화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과거 박정희 시절 때는 근대화를 하자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대화에 대한 정의는 여러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게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던 군주정을 공화정으로 바꾸는 게 근대화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근대화입니다. 산업과 경제에 있어서의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농업사회 또는 목축사회에서 2차 산업이 발달하고 3차 산업이 발달하는 산업혁명이 이후에 지금까지 벌어진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화국이 되는 거를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 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산업화는 시장경제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제 산업화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건너뛰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공화정을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리퍼블릭, 영어로. 리퍼블릭은 라틴어 르퍼블리카에서 왔는데 그걸 우리말 영어로 바꾸면 더 퍼블릭입니다. 퍼블릭이 뭡니까? 공공.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공공의 것,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기 군주정이 뭔지 아시죠? 군주정에는 흔히 왕정이 있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 왕국, 왕정, 제정, 제국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것 말고도 제가 며칠 전에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 그걸 공국이라 그런다. 후작이 다스리는 나라는 후국이라 그런다. 좀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 유명한 스테파니 공주가 설쳤던 모나코는 공국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지금도 공국이고요. 그런 나라들은 공작이 군주인 나라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었다 그러는데 비슷한 다른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왕국으로 있었고 중국에는 황제가 있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초기 군주를 이사금, 차차옹, 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불렀죠. 그 이사금이 임금인 걸로 우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사금국, 임금국이었죠. 군주를 우리는 나중에 중국 체제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사금, 신라는 적어도 이사금이라 우리는 임금국이었습니다. 똑같이 중국을 잡아먹은 청나라하고 원나라, 몽골족과 여진족은 그들의 군주를 신라가 초기에 이사금이라고 임금이라고 했듯이 그들은 칸이라고 그랬습니다. 칸. 가장 유명한 칸이 누굽니까? 몽골을 세웠던 징기스 칸. 그 다음에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칸국입니다. 그러한 몽골이 유라시아를 지배했을 때 중국은 쿠빌라이가 지배하고 다른 또 4명의 칸이 각각 나라를 지배하잖아요. 일한국, 오고타이 한국 그러는데 칸을 한자로 쓸 때 우리 발음으로 한자가 됩니다. 삼수변에 이렇게 쓴. 그래서 일한국, 오고타이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인 줄 아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칸이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누르하치도 칸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홍타이지도 칸이었고, 다만 한자로 표현할 때는 황제라고 했을 뿐이죠. 그래서 칸국이 있었고, 임금국이 있었고, 왕국이 있었고, 제국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원나라는 한자로는 제국이라고 표현했지만 자기네 고유 표현은 칸국이고 돌골도 칸이라 그랬습니다. 유럽에서 공국, 후국이 있듯이 여기에도 칸국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있던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공화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공화국이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과거 군주국에서는 세습을 합니다. 아들이, 대개 아들이죠. 군주직을 이어받는데 공화정이 되게 되면 세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당이라는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당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상식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이해해 주십시오.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를, 유럽에서 일으킨 나라를 독일로 하는데 나치 독일이라고 그러죠. 그 나치족을 흔히 제3제국이라고 합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가 이끈 독일은 분명히 공화국인데 왜 제3제국이라고 그러나요? 이걸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했던 나라로 보시면 돼요. 신성 로마 제국 밑에 왜 우리도 우리 민족들이 초기에는 신라, 백제, 고구려 세 개로 나눠져 있었다. 사실은 더 있었죠. 옥저도 있고 뭐도 있고 삼국시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었으니까 전국시대죠. 중국도 옛날에 전국시대 있었고 일본도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시절에 명목상으로 합스부르크의 그 리더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하지만은 다 쪼개져 있었죠. 전국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형식상으로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한 신성 로마 제국을 누가 부십니까? 프랑스의 위대한 지도자 나폴레옹이 부수고 본인이 이제 그 나라를 없앴으니까 황제에 오르죠. 프랑스 황제에 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오스트리아 세력들이 그걸 잇겠다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를 오스트리아 제국을 만들죠. 근데 힘이 약한,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옆에 헝가리랑 국가연합을 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게 국가연합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듭니다. 그 무렵쯤에 이 나폴레옹이 붕괴시킨 게르만 신성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그 게르만 국가 중에 하나인 프로시아가 나머지 게르만 국가들을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황제인 비렐렘이 황제가 되면서 이게 독일 제국이 됩니다. 그 게르만 사람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독일 제국 두 개를 만들게 되죠.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독일 제국은 상당히 대립을 했어요. 근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둘이 러시아랑 맞서면서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도호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1차 대전에 들어갑니다. 둘이 한편이 되죠. 여기서 집니다. 지니까 미국이 그때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제국들이 있으면 왕국들이 있으면 자꾸 독재로 가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공화정으로 바꾸겠다 해서 우선 독일 제국을 축소시키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는 헝가리를 떼어내갖고 별도로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고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독일 제국은 공화국으로 바꿉니다. 바꾸기 전에 사실은 독일 제국은 스스로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독일 제국을 없애버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연합국에 항복을 하죠.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일의 공화국이 됩니다. 패전한 이후에. 이러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쭉 오다가 히틀러가 중심이 된 나치당이 집권을 합니다. 히틀러가 수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총리가 됩니다. 제3당, 아주 약한 당인데 순식간에 총리가 되고 이 1차 대전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황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는 대통령을 두고 실권은 없죠. 그리고 총리가 실권자인데 그렇게 쭉 왔는데 히틀러는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까지 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독일에서 굉장히 이 정치학에서는 유명한 말인데 퓨러라고 하는 말인데 퓨러. F-U-H-R-E-R인데 H는 묵으니까 소리가 안 나고 F 다음에 U인데 U는 위에 점 두겠죠. 음라우트가 있는. 그래서 퓨러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리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도자, 지도자에 가까운 겁니다. 이러한 체제가 이제 독일에서 확실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퓨러란 말로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는 영도자, 지도자로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일본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죠. 히틀러가 총리이면서 대통령을 겸하니까 그때 자기들은 퓨러라고 불렀거든요. 두 개 겸하는 쥐기라는 게 그 쥐를 가리키는 명사가 없으니까 고유명사가 없으니까 영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일본 학자들이 그거를 뭘로 불러야 될까 하다가 총리의 총자에다가 대통령의 통자를 합쳐서 총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도자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대로 쭉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중화민국이 지금 대만이죠. 영화에서 말하는 프레지던트를 그들이 또 총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치의 총통 히틀러 그러면 그게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잘 헷갈리는데 둘을 합친 영도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영도자를 설명드리는가 하면은 이 공화정으로 이정하는 과정에서 이 군주제의 오랜 패습이 남아가지고 쉽게 퓨러, 영도자가 등장한다. 그래서 완전한 공화정을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이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두 개의 부류가 나옵니다. 처음에 군주정을 무너뜨릴 때 누가 무너뜨리게 되는가 하면 지식인들, 배운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자기 대표를 뽑아서 공화정을 가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왕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가 있고 왕정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실권을 국가 원수만 하고 실권만 뺏어온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그냥 군주를 그대로 둬요. 그리고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총리가 통치하는 입헌 군주정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완전히 군주를 없애버리고 대신에 군주를 대신할 국가 원수로 대통령을 뽑는데 실권은 없고 총리가 뽑아서 하는 의원 내각제를 합니다. 입헌 군주정은 다 민주정으로 보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대일본 제국, 그 다음에 대청 제국, 그리고 우리 조선 고종이 세웠던 대한 제국도 헌법이 있었습니다. 대한 제국의 헌법을 국제라 그럽니다. 나라 국자에다가 제도할 때 쨌죠. 일본은 대일본 제국 헌법이 있었고 대청 제국도 흠정 헌법인가 뭐 이런 걸 만듭니다. 헌법이 있었지만 그때는 군주정이었어요. 일본은 조금 낫지만 우리하고 청나라는 확실한 군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주정으로 볼 수 없지만 요즘은 다 민주정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서방 지형에서는 대통령제를 둔 의원 내각제하고 입헌 군주정이 존재하다가 미국이 독립하면서 자기는 군주가 없으니까 완벽한 대통령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아까 제가 군주정을 없애고 공화정으로 갈 때 지식인, 재산 있는 사람 중심으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운영했나 하면 하인을 또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해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권력을 잡아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더 다수인 거죠. 그러한 노동자들을 하인 같은 사람들을 통칭 프롤레타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먼저 재산이 있고 공부한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오는 거죠. 군주정을 없애는 과거의 공화정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고 그 부르주아가 집권한 걸 또 부수는 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나오는가 하면 프롤레타리아가 계속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프롤레타리아 대표도 영구 집권, 종신주의적 집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공산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죽을 때까지 해먹습니다. 나치 독일의 퓨러 같은 존재가 되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란을 거쳐서 스탈린이 나오는데 스탈린도 역시 레닌 때 만든 소련을 이어받아서 역시 죽을 때까지 합니다. 퓨러가 된 거죠. 당의 서기장, 국가의 원수, 몇 개 겸직을 합니다. 총통 정도가 아니죠. 총통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했더라? 브레즈네프 죽고 나서 안드로포폰가 체르넨코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어받았다가 나라가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산국가인 중국을 보게 되면 마오가 국가 원수도 하고 당의 총 비서도 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하고 다 합니다. 나치식으로 얘기하면 총리 플러스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니까 거기도 총통통통 이런 나라 여기 퓨러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산국가인 북한을 보게 되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 원수 주석에다가 자기 표현 따라다 총리에다가 다 해먹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솔직히 이걸 표현합니다. 위수김동이란 말 주사파들도 알고 저도 아는 말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이 영도자 지도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수령입니다. 그들은 퓨러라는 단어를 수령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위령 김동,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 해먹고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김정일이가 하죠. 위대하는 저기다 붙였으니까 김정일한테 뭘 붙입니까?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입니다. 지도자, 퓨러란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원수로 김영남이가 있어도 뭐 누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김정일이가 다. 중국을 하나 빠뜨렸는데 중국도 모택동이 하다가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혼란 겪어서 등소평이 하지 않습니까? 등소평은 국가 원수, 국가 주석도 안 해요. 당의 총비서도 안 합니다. 근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하면서 중국을 확 휘어잡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는 둘은 완전히 퓨러였죠. 죽고 난 다음부터 중국은 처음에 누구지? 강택민, 호금도 이렇게 해갖고 이제 10년 임기제로 한번 와봅니다. 그다음 최근에 시진핑이 와서 이걸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은 제가 이제 친지김도까지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뭐냐? 경애하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지도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처음에 썼다가 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는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퓨러입니다. 퓨러.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공화정으로 이전하지만 완전한 공화정이 아닌 영도자, 지도자, 수령이 있는 퓨러 단계를 계속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잠시 빠져나온 것 같다가 지금 시진핑이 국가주석은 원래 2년임만 한다라고 자기네 헌법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개정해서 무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년임을 하느냐 종신집권으로 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공화정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독립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처음에 옐친이 5년 임기인가 대통령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푸틴이 나옵니다. 푸틴이 2번, 거기도 그 당시 헌법에는 2번만 하지 3번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2번 임기를 채우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던 메드베테프를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총리로 내려와 있지만 실권자죠. 퓨러가 된 거죠. 그리고 메드베테프 임기 끝나니까 다시 푸틴이 출마해서 한 텀 하고 임기를 6년으로 바꿔서 지금 2텀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기 2년으로 돼 있는데 2024년까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개정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럼 푸틴은 뭐냐? 푸틴은 퓨러입니다. 영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세습만 안 할 뿐이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군주랑 다를 바 없는 거죠. 시진핑이 지금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됐다고 하는데 공산주의 전통이 남아서 퓨러로 가는 거고요. 시진핑은 처음에 퓨러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황제가 시황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꾸 퓨러를 기록하고 있고 공산 북한에서는 전부 다 세습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군주국이죠. 말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요. 공화정을 떡 한다고 하지만 쉽게 퓨러가 나온 사례가 볼 수 있습니다. 공화정을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원래 터키는 의원 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명목상으로 있고 총리가 실권인데 에르도안은 총리를 2번인가 의원 내각제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출마해서 한 번 해먹고 또 연임을 하고 이번에 연임 조항을 없애서 또 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에르도안이 독재자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가 경제도 그렇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퓨러의 위험에 빠질 뻔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1945년 독립을 해서 48년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근데 그런 그도 퓨러의 길을 갔습니다. 건국에 공이 있고 뭐도 하는데 자기가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외교 외에는 살 방법이 없었어요. 군사 외교 빼. 아무리 봐도 그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본인이 54년도인가 445위 개헌. 그러니까 퍼센트까지 따지면은 이 개헌이 실패한 건데 부결된 건데 반올림 하니까 445위 반올림 하니까 통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합리화시켜서 본인이 영구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원래 초기에는 2번 연임하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무려 4번까지 선거를 해서 당선돼서 가다가 4번째 선거가 3.15 부정선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시비가 자꾸 일고 있는데 어쨌든 부정선거 때문에 4.19 학생, 대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그 학생들이 청와대로 몰려가면서 총을 맞아 죽고 하면서 4.19 때 이승만이 퓨러의 길에서 하야를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혼란을 걷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별 둘 소장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죠. 혁명 정권은 반드시 퓨러로 갑니다. 무조건. 박정희는 혁명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그 다음에 산업화 경제화에 대해서는 1등공을 세웁니다. 근데 이승만이 건국과 외교 이거는 본인이 가장 잘하고 그러니까 퓨러의 길로 가는데 박정희도 산업화 또 어떤 공산주의와 싸움에서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계속 퓨러의 길로 갑니다. 결국은 유신 헌법 만들어 장기 집권, 영구 집권으로 갔죠. 그걸 누가 멈추게 합니까? 김재규라고 하는 같은 고향 출신, 같은 육사 동기, 그러나 나이는 젊은 중앙정보부장이 저격을 해서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퓨러가 우린 사라집니다. 그리고 혼란을 걷다가 혼란의 와중에 12.12를 일으킵니다. 누가? 전두환 소장이. 전두환 소장이 일으킬 때는 박정희처럼 혁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없었어요. 다만 박정희가 살해되는 현장에 근처에 있었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그땐 육군 참모총장이 조사해야 되겠다고 덤볐는데 덤비는 순간부터 이 사람 실권자가 되는 거죠. 퓨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 씨가 독특하게 나는 퓨러 안 한다. 박정희 이승만 보니까 신물이 난다. 나는 딱 임기 딱 채우고 내려온다. 계속 말처럼 말을 반복했고 실제로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전에 6.29 선언을 통해 갖고 노태우 씨가 하게 해준 다음에 육공 헌법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죠. 임기 딱 채우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들이 다 퓨러의 길로 가고 싶었을 텐데 못 가고 다 5년 임기만 채우고 나옵니다. 퓨러의 길로 가고 싶었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영삼과 김대중입니다. 자기 지역 기반이 확실하고 정치 세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 집권으로 갈 능력도 있었고 물론 김영삼 씨는 IMF 외환위기를 당했으니까 어려웠겠지만 DJ는 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연평해전 벌어지고 해갖고 뭐 엉망진창이 되긴 했지만 못 갔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권력이 약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퓨러가 될 수 있는 3명의 대통령들을 첫 번째는 4.19 학생 의거로 두 번째는 뭡니까? 김재규의 11.6 사건으로 세 번째는 전두환의 의지로 막으면서 우리는 정치 체계에 있어서 독재자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없애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는 정치 후지나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문재인처럼 뭐 김학의 조사해라 뭐 탈핵정책 법도 없이 막 해라 이런 독재는 단계가 마주 떨어지는 독재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산업화도 성공시키고 이 공화정으로 이전도 아주 성공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를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해방시키자 해방. 뭘 해방시키는 겁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늘 해방을 얘기하는데 프롤레타리아 해방 얘기하는데 걔네들이 해방하는 건 두 개예요. 프롤레타리아가 억눌려 있는 걸 봉건으로 보는 겁니다. 군주정을 타파하는 게 해방이고 부르주아를 무너뜨리는 게 해방입니다. 근데 북한은 오히려 퓨러가 들어서서 세습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군주죠. 오히려 해방이 못된 게 북한입니다. 우리는 새 대통령을 거치면서 극복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못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 6.25 때 미군이 참전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이론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영국에도 미군이 있고 독일에도 미군이 있고 이탈리아에도 미군이 있고 폴란드에도 미군이 있고 일본에도 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은 다 미국의 속국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속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미군이 주둔하게 된 거는 동맹의 형태로 주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수준은 미국과 별 차이가 없고 일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슈퍼파워인 미국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대단한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외세로부터 독립하라는 거는 해방시키겠다는 건 말장난에 가까운 거죠. 영국 가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 비웃죠. 미국 영향은 인정합니다만.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해방을 시켜야 될 주체는 누굽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퓨러, 영도자, 지도자 밑에 신음하는 북한을 해방시켜야 되는 거죠. 중국 인민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고, 러시아 국민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죠. 우리가 세계주의자로 간다면.
제가 지금부터 비판하는 건 주사파입니다. 주사파는 이걸 완전히 거꾸로 해서 이 남조선, 남한을 해방시키자고 북한 이론에 동조해서 따라갔던 게 주사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상호, 송영길, 임종석, 통일부 장관 누구야? 지금 뭐 아주 그런 친구들. 근데 학생 때 주사파 이론은커녕 공산주의 이론도 공부 안 했던 이재명 씨도 거기에 합류해서 중앙대학교 누구 운동권 중에 뭐 누구를 존경한다면서 그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북한 인민 해방을 얘기를 못 해요.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자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뭘 해방하라는 거야? 미국하고 동맹은 깰 수 없는 거고. 우리를 누가 뭘 해방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노동자 선동을 해서 노동자들이 잘 살아서 중산층이 돼서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억압받는다 해서 자꾸 여기를 터모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해방을 해야 시킬 주체 대상은 북한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퓨러로부터 독립하고 아니 사실상 군주죠. 이시조선이 김시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제2조선이에요. 독일 제국이 히틀러가 제3제국이면 지금 북한은 제2조선입니다. 어떤 분은 후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해방시켜줘야지. 미국은 그런 나치를 해방시켜주고 독일을 민주화시켜줬잖아요. 근데 주사파하고 이재명 이런 사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공화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말이 맞는 줄 알고 주사파 말이 맞는 줄 알고 이게 대한민국 586들, 저 같은 386들이 한 30년 동안, 40년 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퓨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이걸 일찌감치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학자분들이 안 하셔서 기자 출신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이 주사파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라면 거기 박주민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정청래니 안민석 등등 그런 사람들이 김 누구지? 김용남인가 뭐 그런 사람.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뭐 세월호 어쩌고 하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뭐 이렇게 간다? 웃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 퓨러라는 개념, 제2조선이라는 개념, 제3 제국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아시면 우리가 주사파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그리고 주사파에 속은 정치인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였나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